원래 당구공을 만드는 데 쓰인 재료는 상아였습니다. 상아 1개로 최대 8개의 당구공을 만들 수 있었는데요. 당구가 일반인들에게 보급되면서 당구공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무분별한 코끼리 밀렵으로 상아를 구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워졌죠. 결국 미국의 당구공 제조업자들은 당구공의 새 재료를 찾는데 $10,000의 상금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당구공 재료를 찾기에 열중했고 인공적인 방법으로 여러 소재들을 합성하기 이르렀습니다. 그때 셀룰로이드라는 플라스틱이 만들어졌습니다. 셀룰로이드는 지금도 탁구공을 만드는 데 쓰이는 소재입니다. 하지만 셀룰로이드 플라스틱엔 천연 고분자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최초의 인공 소재 플라스틱이라는 이름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 후 미국의 베이클랜드가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던 논문에서 중요한 힌트를 얻었는데요. 베이클랜드는 실험실을 마련해 논문에서 본 대로 페놀에 포름알데히드를 첨가해 계속해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과는 실험실 유리 제품에 붙어 제품을 못 쓰게 하는 수지 물질일 뿐이었습니다. 식물이나 나무, 동물에서 나오는 액체가 굳은 것을 천연수지라고 하는데 물에는 녹지 않고 알코올, 에테르 등에만 녹습니다. 그런데 베이클랜드가 만들어낸 수지는 어떤 용매로도 제대로 닦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베이클랜드는 이 문제를 아예 뒤집어서 생각하기 시작했죠. 수지를 더 단단하게 만들 수는 없을까? 결국 그는 수지를 알칼리성 촉매로 가열하면 처음엔 부드러워지다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단단해진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909년 자신의 이름을 딴 물질 베이클라이트, 최초의 인공 소재 플라스틱을 발명해냈습니다. 전 세계 제조업체는 베이클라이트에 열광했습니다. 전기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선 절연 물질이 필요했는데 바로 베이클라이트가 적합한 소재였습니다. 또한 라디오용 값싼 캐비닛뿐만 아니라 단추, 전화 케이스, 카메라까지 베이클라이트로 제조했습니다. 베이클라이트가 이렇게 산업 전반에 널리 쓰이면서 베이클랜드는 큰 돈을 벌어들였죠. 합성 소재인 플라스틱은 이전의 천연 재료와 비교할 수 없는 장점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았는데요. 고무줄이나 용수철을 가만히 잡아당겼다가 놓아봅시다. 원래 모양대로 돌아가죠. 손가락으로 피부를 잡아당겼다가 놓아도 원래대로 돌아가는 탄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닐을 한번 잡아당겨 봅시다. 늘어나면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처럼 한번 모양을 만들면 원래대로 되돌아가지 않는 성질을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뛰어난 가소성을 지닌 플라스틱은 모양, 색상, 무게, 강도 등을 쉽게 조절해 만들 수 있고 날씨나 화학물질에 의해 잘 손상되지도 않습니다. 인공적인 합성품이 속속 만들어지고 있던 1920년 독일의 유기화학자 슈타우딩거는 폴리머, 즉 고분자 물질이라는 개념을 고안해냈습니다. 고분자란 수천 개의 작은 원자군이 한데 모여 하나의 커다란 거대 분자를 형성한 화합물입니다. 색종이를 잘라 고리 모양을 만들어 고리 이어 붙이기를 하듯이 작은 분자로 된 물질을 이어 붙이면 큰 분자의 물질, 고분자 물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고분자 개념이 알려진 뒤 듀퐁사의 연구원 월리스 캐로더스는 나일론을 발명했습니다. 플라스틱을 가는 실로 길게 뽑는 것이 나일론이었습니다. 플라스틱은 더욱 다양한 형태로 응용됐습니다. 옥수수에 버터를 발라 잘 구우면 팝콘이 되고
밀가루에 효모를 넣고 구우면 식빵이 되죠. 곡식을 밀폐해 가열하고 튀기면 추억의 간식 뻥튀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플라스틱을 뻥 튀겨 부풀리면 무엇이 될까요? 바로 스티로폼이 됩니다. 1990년대 말 애플사가 만든 아이맥 컴퓨터는 속이 훤히 비치는 컴퓨터였습니다. 깨지지 않으면서 유리처럼 투명한 플라스틱, 폴리카보네이트를 사용했죠. 1969년 인류가 최초로 달에 착륙했을 때도 플라스틱이 사용됐습니다. 닐 암스트롱이 달 표면에 발자국을 찍는 순간 쓰고 있었던 헬멧도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들어졌습니다. 혹시나 손상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사용해야 했던 많은 일상용품들이 망치로 때려도 깨지지 않는 폴리카보네이트로 재탄생했습니다. 베이클라이트에 이어 나온 PVC와 PE, PP, PS, 스티로폼, 그리고 PET까지. 이제 우리의 일상생활용품 중 돌, 나무, 유리, 철과 같은 자연물을 제외한 거의 모든 제품에 플라스틱이 사용된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닌데요. 소재는 예술 분야에도 영향을 미쳤죠. 나무 위주였던 가구 시장에 플라스틱 의자가 나타났습니다. 플라스틱 의자라고 해서 아름다움까지 놓치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장난감 세계에도 일대 혁신이 일어났죠. 나무 장난감을 만들던 덴마크인에 의해 플라스틱 블록이 탄생되자 많은 아이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198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사람들은 철제 소재 물건보다 플라스틱 소재의 물건을 더 많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탄산음료가 모두 유리병에 들어있었는데요. 그러나 무겁기도 하고 병따개로 뚜껑을 따다가 병 주둥이가 깨져 다치는 사고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유리병의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등장한 것이 플라스틱의 일종 페트병입니다. 페트병 중에서도 생수병과 콜라병은 생긴 모습이 조금 다른데요. 생수병은 좀 더 가볍고 두께도 얇고 아랫부분이 편평합니다. 하지만 콜라나 사이다병은 굴곡이 있고 대여섯 개의 볼록한 발이 달려 있습니다. 탄산음료엔 이산화탄소가 들어있어서 압력이 높아 그 압력을 나눠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유연한 모양도 플라스틱이기에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자연이 아닌 인간이 만든 합성 소재, 인류는 위대한 창조를 했지만 잊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인류에게 돌아올 모습입니다. 오래전 인류의 조상들은 돌, 동물의 뼈, 조개 껍질 정도만 후대에 남겼습니다. 의식주 문제를 모두 자연에서 얻은 재료로 해결했기 때문에 썩지 않는 쓰레기를 유산으로 남길 일이 없었죠. 그런데 현대 인류는 어떤가요? 최근 드러난 몰디브의 속살은 충격적입니다. 몰디브의 산호초 섬 중 한 곳, 틸라푸시 섬. 그 섬의 또 다른 이름은 쓰레기 섬입니다. 몰디브 정부는 몰디브에 몰려드는 관광객이 버리는 엄청난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약 20년 전 틸라푸시 섬을 매립지로 정했습니다. 하루 330톤이 넘는 쓰레기가 유입됐는데 문제는 쓰레기 대부분이 썩지 않는 합성 소재라는 점입니다. 플라스틱을 소각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독성 가스가 섬에 가득 차 있고 일회용 플라스틱 병이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썩지 않는 쓰레기 때문에 틸라푸시 섬의 면적은 하루에 1제곱미터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바다에 떠다니는 쓰레기의 90%는 플라스틱입니다.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서 남극까지,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까지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지구를 떠돌고 있습니다.
플라스틱과 같은 고분자 소재는 미생물로도 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미생물이 플라스틱을 분해할 정도로 진화하려면 수백만 년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지구에서 현대 인류의 흔적을 모두 지우기엔 너무도 긴 시간이 필요한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제품을 생산하면서 사람의 건강이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생산 단가를 얼마나 낮출 수 있느냐를 먼저 따졌습니다. 자연과 환경, 나아가 우리의 후손에게 더 이상 해를 끼치지 않을 소재, 인간의 편리함뿐 아니라 환경까지 지킬 수 있는 신소재는 없는 걸까요? 현재 학계에서는 썩는 플라스틱에 대한 연구를 활발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식물에서 전분이나 셀룰로스 같은 고분자를 얻어 플라스틱을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식물성 오일은 폴리우레탄을 제조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외에도 전기가 잘 통하는 플라스틱, 자석이 붙는 플라스틱, 극한 온도와 압력, 강도 등에 잘 견디는 플라스틱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은 처음 개발될 땐 단지 천연물에 대한 대체제로서의 용도로 한정됐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엔 천연에는 존재하지 않는 물질까지도 개발되고 있는데요. 다른 소재로는 대체할 수 없는 특정한 용도의 첨단 소재로도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그리고 인류는 지금 플라스틱 시대를 넘어 새로운 소재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